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자,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진짜 궁금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부유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근데 이번 관세 싸움에서요, 미국이 제일 가난해진 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주식 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정말 문제인 게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주식을 안 해서 문제이고 미국은 너무 주식을 많이 해서 문제인 나라라고 하잖아요. 퇴직연금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 401K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DC형, 그러니까 돈 낸 걸 개개인이 알아서 운용을 하는 펀드가 네. DC형 펀드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DB형 DB, 펀드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이 DC형의 일종이 401K라는 미국의 플랜이 있는데 여기가 8조 달러 정도 운용. 아, 작년 말 기준 8조 달러인데 그 대부분이 주식과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20%가 폭락한 거니까 네. 호공의 그 401K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의 돈이 1조 6천억 불 정도가 호공에 지금 날아간 셈입니다. 노후가 그러면 날아간. 노후가 날아가는데 미래가 없고 특히 작년 통계인데 미국 전체 주식 보유자의 89%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아,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들이겠죠. 그래서 상속자들, 그리고 창업자들, 그리고 401K 플랜을 통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상당수가 대부분 노인들인데, 그래서 미국 노후는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킨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사회보장기금과 일부 DC형들이 지키는 나라인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미국의 소비의 또 한 8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 소비 이런 거는 그분들도 쓸 수 없지만 최근 미국 경기가 좋았던 이유가 고가 차량을 비롯한 럭셔리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네. 소비 붐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쇄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전체 소비의 7, 80%를 차지하던 상위 20% 이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경제가 위축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공포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에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진 걸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해외에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일종의 이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테슬라는 지금 불매 운동까지 네. 처하고 있으니까 뭐 좀 더 다른 상황 같습니다만 이렇게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보면 미국을 더욱더 가난하게 마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마파라고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미국 내에서 저소득층들이 지금 엄청 타격받고 있다면서요. 예, 특히 요새 그 계란값 맞아요. 파동까지 맞아요. 네.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음식을 비싸지만 푸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제공해 주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가장 인심이 풍부한 게 사실 계란 요리들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최근 그 다찌라고 네. 예, 그 정부 효율 부서에서 대규모 또 공무원 해고를 진행 그 중입니다. 머스크가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이 겹치니까 예. 체감 경기가 좋을 수가 없어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1965년부터 하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숫자까지 지금 떨어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러는지 정말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도 관세지만 사실 저러다 미국 경기가 나빠질까 봐 그게 더 걱정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안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는 뭐 그냥 일본 따라가는. 이번에도 느끼셨잖아요. 그럼 미국의 같이 쉐쉐. 예, 그때 일본이랑 그 중국이랑 이렇게 셋이 손잡았던 사진이 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그 장관들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미국에겐 굉장히 큰 타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네. 우방국들까지 더군다나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들까지 관세를 25%, 24%, 일본은 24% 그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반발이 있었다라는 후문들도 들리잖아요. 그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일본은 거의 납작 엎드려서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랑 1%밖에 차이 안 나요. 거기는 더군다나 1조 달러를 들여서 그 어렵고도 어려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맞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일단 혼을 내겠다. 음. 그다음에 상대가 나에게 빌면 그때 내가 관대함을 보이겠다는 생각이지 네. 그 나라에 미군이 가 있는 거라든가 또는 전쟁터에서 같이 피를 흘린 사이라든가 또는 동맹이라는 거 이런 거는 개의치 않죠. 1g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 LNG 가스 어떻게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랑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으로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그 조선 캐파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네. 중국이 압도적인 한 58%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캐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40%를 우리나라잖아요. 그중에 또 30%가 한국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일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그 한중일 세 나라가 전 세계 조선 캐파 생산량의 95% 이상을 들고 있는 이 세 나라 중에 특히 일본은 계속 생산 선봉량이 줄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한국은 더군다나 친환경 선박 이번에 해사 협정에서 또 미국은 빠졌습니다만 정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이 배가 왜 문제가 좀 많이 되냐면 환경 문제가 있냐면 일단 벙커시유를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배기 문제도 나오는 데다가 두 번째가 그 도크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누출되는 네. 경우들도 특히 노후화되면 기름이 셉니다. 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바꾸게 됐던 게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LNG 운반 추진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LNG 운반 추진선이란 LNG를 액화가스를 만들려면 이제 영하 200도 이하로 낮춰서 굉장히 밀봉을 잘 해서 엄청난 부피의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을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일부 추진력으로 엔진으로도 쓰는 배를 바로 LNG 액화 추진선이라고 부르고 그걸 네. 우리가 제일 잘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쓰지 말고 이제 일본이랑 한국 모두 다 알라스카산 천연가스를 써라고 말하려면 그걸 나를 배를 거기다 이제 갖다 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북극해에서 네. 추진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한 10,000km까지는 안 되지만 몇천 킬로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그걸 이제 앵커리지 밑에 있는 항구에서 받아가야 되는 네. 정말 고난이도의 사업이라서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몇 나라 없기 때문에 네. 한국은 일단 일본이 하겠다고 손들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는 상수인데 이제 우리는 그때 몰랐던 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저희가 할게요 1조 달러라고 부를 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때 좀 그렇게 있었으면 우리도 저 옆에 같이 섰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을 안 받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안 하길 잘했죠. 네. 오히려 했다가 괜히 막 더 얻어맞을 뻔했어요. 이시바 총리가 요새 완전히 감정이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LNG 얘기해서 그런데 그 알래스카 투자하는 것도 사실 이게 말이 투자지 거의 뭐 네, 그냥 거의 다 뺏기는 거잖아요. 거의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그 난다긴다는 전 세계적인 건설 회사들 그리고 프로젝트 하는 그룹들이 다 손들고 나온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북극해에서 일하는 시간이 여름철 짧게 길어봐야 6개월, 짧게는 3달, 4달밖에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인데다가 두 번째가 그 파이프라인을 영하 수십 도, 70도, 80도가 되는 그 북극권에서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관리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거대한 산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산맥을 통과해서 이걸 넘겨야 되는데 얼마나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전 그 앵커리지 앞에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거대한 유출 사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멕시코만에서의 쉘 오일 유출 사고보다 어쩌면 더 끔찍한 환경 재앙이 있었던 사고가 바로 그 앵커리지 앞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이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 그리고 또 미국만큼 환경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행동하는 나라도 잘 드물지 않습니까? 벌써 그만큼 느끼 오시죠? 환경을 망치는 나라기도 한데. 재활용 전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삼중고가 예정돼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걸 1조 달러를 들인다 한들 우리 돈 1,400조 원, 우리나라 국가 GDP의 거의 한 60%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한들 그 단가가 저기서 그냥 뽑아서 가져오면 되는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쌀 것이냐, 여기가 더 안정적이냐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사실 내포돼 있는 상당히 리스크한 프로젝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손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조건 자체가 투자하는 것도 가서 파는 것도 니네가 파지만 사가는 것도 비싸게 사가라는 주의잖아요, 지금.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채굴 단가나 뽑아내서 운송하는 데 따르는 각종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없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바가지를 좀 써서 가져오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 이게 상식적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30년에 걸쳐 하겠다 그러고 이제 네. 슬슬 발 뺀다. 처음에 하는 척만 하고. 이제 뭐 어디 옛날에 여러 가지 세금 맞기 싫어서 포크레인으로 팠다 덮었다 했던 그런 공사장들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막 나무 심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근데 그건 너무 치졸하니까 네. 좀 슬픈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재로서는 일단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고 그게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레버리지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려면 지렛대를 놓을 돌이 필요한데 그 돌멩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사람 그거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LNG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미국에서 또 원하는 게 미국이 공장 좀 많이 지어라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거 좀 많이 지어라라는 건데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공장을 많이 지어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을 써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에 자동차 공장들이 뭐 안에서 삭바느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다 기계화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현대차가 조지아에 지은 공장 같은 경우도 네. 맥스 기준 30만 대로가 알고 있는데 그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가 1,0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나가서 제가 얼마 전에 모사에서 나온 미국 공장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동일한 공장의 설비를 가지고서 중국과 미국에서 이 공장을 돌리는데 이제 그 기업은 중국 기업입니다. 생산성이 한 3배 차이 나는데 임금은 미국이 2배 이상. 그건 엄청 비싸니까. 그래서 거의 한 6배 정도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거든요.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인 사람들한테 가서 너 여기서 여기까지 열심히 일해 라고 한다라면 상당수는 퇴직급여나 실업수당을 받으러 갈 가능성이 있고 대신 이제 그동안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했거든요. 이민자들이 많이 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매년 지금 100만 명씩 쫓아내겠다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8년 동안 겨우 40만 명 쫓아냈는데 트럼프는 목표가 한 해에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누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더군다나 미국은 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동료를 하고 또는 사람을 자르고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할 때 자동차 노조가 얼마나 셉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땅값도 요새 미국이 집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중인데 어디 가서 공장을 짓든 그렇게 싸게 짓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으로 그런 공장들을 누가 하나 가져온다 하더라도 부품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그 부품사는 현대차나 되고 토요타나 되니까 그 거대한 한국에 있는 부품사들 다 어떻게든 독려하고 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지 다른 나라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 부흥에 대한 어떤 꿈은 정치적 구호지 네. 그게 현실화가 되기는 대단히 자기는 별 어려워. 기대 없이 하는 걸까요? 그분은 믿고 계시겠죠.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이미 그러니까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걸 믿고 계시는. 그러니까 도구를 믿고 계시는 분이지 목표는 일단 그건 나중 일이고 나만 믿어로 가시는 중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또는 주변의 스태프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다음에 마음 바꾼 거 보면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약간이라도 양보할 거지 제 생각엔 90일 유예 지나고 또 대규모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공장이 빵이에요. 뭐 하루 만에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임기 4년인데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4년 안에 될 건 뭐 아예 불가능하고 그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크레인 들고 가서 삽 떴다 뭐 덮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 진짜 이상해요. 정말 뭘 가지고 와도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분이 근데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3년임을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벤스가 대통령이 되며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사임하면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러시아에서 했던 거잖아요. 네, 메드베데프가 네, 잠깐 네. 징검다리 대통령하고 다시 푸틴이 하는 것처럼 절친이잖아요. 근데 진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겁나요. 그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뭐 기업 심리가 좀 위축되고 이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좀 보고 길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그냥 쌀 때 사는 거 말고 특별한 투자의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쌀 때 사는 거. 예, 이제 우리나라 제가 레벨을 좀 말씀드리자면 2,400포인트 깨지고 그럴 때는 네. 좀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쌀 때 사라.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240조 원 정도.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인데 네. 10% 이상의 이익을 올릴 정도로 기업들이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런데도 주가가 이 모양이 됐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외부 환경이 안 좋은 데다가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한테 보상이 짜기 때문이겠죠. 예,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 이제 위기가 올 때 네. 우리 회사가 그때 경쟁자도 M&A하고 투자를 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난 아직 배가 고프다. 네. 이런 진짜. 개발연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속과 증여를 앞둔 빅픽처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시장이죠. 돈은 엄청나게 잘 버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대략 한 10,000원이다.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주가가 한 8,000원 정도. 네. 왜 그러는 그래서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이 한 세 번째로 낮은 레벨인가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예. 외환위기 때는 뭐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하지만 그때 0.63배까지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7배 정도까지 갔는데 이번에 0.8배가 잠깐 깨졌거든요. 그러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 10% 정도 추가 하락하면 외환위기 주가 상황인데 그 정도는 무섭지 않죠. 비쌀 때 사는 건 저는 무섭지만 네. 쌀 때 사는 건 그래도 견뎌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뭐 평소에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안전자산에도 투자를 하셨을 거고 여러 바구니에 이제 담아 놓으셨을 건데 고민되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금값이 엄청 또 올랐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또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지고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요거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어쨌든 고가 찍었으니까 얘를 조금 정리를 해서 쌀 때 다른 바구니들을 채워 넣는 게 좋을 것이냐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후자죠. 예, 저는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산 거다. 안전자산은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또 그런 게 느낌이 좀 오시잖아요. 이렇게 너무 자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 고집센 트럼프조차 조금 자신의 태도를 약화시킬 정도라는 눈치를 거고 보긴 보니까. 하고 또 주가도 그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싼 거죠. 쌀 때 누가 이제 담아두자라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약간만 좀 양보를 해도 바로 주가가 뛰어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눌려 있는 스프링 같은 상태다. 저는 밑으로 굉장히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금이라든가 미국 달러 예금 같은 걸 두고 계시던 분들은 이 기회에 좀 차익도 실현하시고 하셔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아무튼 글로벌 주식 시장에 좀 싸다고 보여지는 그런 시장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시장에 좀 저가 매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투자의 약간 정석 같은 거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하죠. 왜냐하면 잘 갈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자랑을 하십니다. 그 기분을 느끼려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사태가 터져버리면 와 진짜.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투자는 재미로 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게 내 돈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왜 재미를 찾으십니까? 어려울 때 투자하고 즐거울 때 팔아야죠.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여유자금인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피 같은 돈들이지. 참 부럽습니다. 여유자금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참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90일 유예를 한 상태라면 이게 폐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90일 이후에는 어쨌든 유예를 할 것일 수도 그때는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니까 중간에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진짜 저가가 맞아?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게 맞아? 그때 또 한 번 바닥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걱정들. 근데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마음이고 네. 트럼프 일가부치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때, 음. 뭐 예를 들어서 빅스 지수 50을 넘었다. PBR 0.8배가 깨졌다. 금융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네. 골드랑 뭐 달러 예금 좀 팔아 들어가는 거지. 음.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돈이 복사된다 그럴 때 그거 좀 팔아서 미국 달러 예금이랑 골드 사는 거고. 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최선이지. 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마음속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마음을 모를 것 같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내가 그때는 왜 많아서. 그랬지? 뭐 이러고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후회하는 태도도 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 말라. 내가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면서 계속 꼬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스탠스가. 그래서 뭐 스텝이 꼬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님도 스텝이 꼬이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예측해서 투자를 하고 언제가 바닥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 다음에 아는 거지. 네. 시장을 예측해서 돈 버는 건 저는 트럼프 시대에는 불가능하다. 음. 대응이 최선이다. 적어도 4년 동안은 어쨌든 그 투자의 아주 기본 원칙들. 일단 그렇게 비명을 지를 때 사는 게 맞고 맞습니다. 네. 그때 안전자산은 최고치로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맞고 요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다들 지키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